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가계빚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네, 사실 주택담보대출만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높은 다른 대출들은 여전히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감소폭은 좀 작아지고 있지만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요,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1,068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8월 분위기는 어떤가? 아직 전체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1금융권에서도 5대 은행만 따로 추렸을 때 지난 10일까지 열흘 동안 전체 가계대출은 6,700억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1조 2천억 원 넘게 또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은행권 전체에서 6조 원씩 거듭 늘어났던 6월과 7월만큼 이달에도 가계빚이 성큼 불어날 걸로 보이죠. 시중금리는 5월 이후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자가 6%대를 넘어가는 신용대출 같은 거는 조금씩 줄여갈지언정 1금융권에서 대체로 4%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최근에 출시됐던 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금융당국들이 모여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놓은 발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정도면 장기 상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50년 만기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내 연간 소득과 대비해서 내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빚의 원금과 이자가 그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50년짜리 대출이 되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의 규모가 단기 대출보다 크게 줄어들겠죠.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DSR 규제를 피해가려고 사람들이 이런 대출을 반기는 거 아니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치를 한다면 어떤 규제가 추려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만기 50년짜리 상품은 시중은행들이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나라가 내놓은 상품에서 먼저 나온 거기는 합니다. 이제 올해 주택시장에서 가장 대규모의 자금이었다고 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만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40년짜리는 신혼부부거나 만으로 39, 50년짜리는 34, 법적 청년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중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들은 나이 제한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초장기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나이 기준을 두는 게 검토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시중 상품에도 나이 기준, 사실상의 제한이 생긴다면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좀 느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30년 만기든 50년 만기든 이걸 진짜로 30년, 50년 동안 갚는 대출자가 많지는 않죠. 대출을 갈아타고 옮겨가고 이런 게 보편적입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보다 먼저 보편화된 서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를테면 미국에선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두면 불법입니다. 상환 능력은 보지만 나이가 많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보통 나이 제한을 두는데 역시 상환 능력을 보기 위한 거라서 예외가 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첫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정책 목적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중 상품에도 나이로 딱 제한이 생긴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긴 대출은 연간 상환 부담은 적지만 또 그만큼 최종 이자가 커지는 걸 감수하는 거고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요. 청년이 아니라고 시중 상품까지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게 맞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으려고 노력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억제하려고 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 주택 시장을 움직였던 자금 중에서요. 이 1월에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모레부터 금리가 오른다고요. 네, 지금보다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집값이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일반형의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일반형의 금리는 4.15%에서 4.4%로 50년 만기는 4.7%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신청분까지만 기존의 금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우대형의 금리는 동결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요,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이전에도 이자의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시중 대부분 금리보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요, 일반형만 보면 1월 출시 이후에 시중 최저 금리보다 오히려 특례 보금자리론 쪽의 금리가 더 높은 기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 이유, 주택금융공사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주느라 발행하고 있는 MBS, 주택저당증권의 이자가 꾸준히 올라서 연 4.43% 수준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줄 돈을 구해오는 금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보다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도 이자를 올려받아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른다. 이 얘기는 이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시중금리가 다시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지난 1월 이후로 올해 내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5%. 하지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랑 상관은 있지만요. 정확히는 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데요.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 연말에 시중금리가 가장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가 지난 2분기 초까지는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가계대출도 다시 늘기 시작했죠. 금리가 급격히 오르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갚다가 올해 들어서 금리가 좀 주춤하네? 이 정도면 돈을 새로 빌릴만 하다. 또는 당분간 갚지 않고 버틸만 하다. 이런 경우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란 금리, 지난 4월에 3.44%까지 내려갔다가요, 6월 기준으로 3.7%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건 채권인데요. 은행채 5년물이 대표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난 4월에는 3% 후반대까지 금리가 떨어졌다가 지난달 말로 4.23%,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번 주 초 월요일 기준으로는 4.29%까지 왔습니다. 거의 4.3%죠. 그러면서 4월과 5월에는 종종 보였던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시중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까요? 네,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가 좀 더 상승 쪽으로 압력을 받을 요인들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달 말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한다고 해도요. 일단 지난 2분기 초에 금리가 좀 내려갔던 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같고 미국도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젠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좀 눌러달라 시중은행들에게 권고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금리 폭을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올 초에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하면서요, 시장이 좀 더 고금리에 오래 머무를 분위기가 다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국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정부가 써야 되는 돈이 많아서 세상에 차용증을 써주고 시중에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러려면 이 차용증의 이자를 웬만큼 높여서 줘야겠죠. 다 팔려고 하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채권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금리가 한참 낮으면 잘 안 팔릴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분위기는 시중 채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까지 옮겨 붙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 모습이 요즘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미국과 역대 최대로 벌어진 금리 차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요. 설사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다른 이유로도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부분 유념하시면서 대출과 상환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어난 1,06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달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 6조 원은 2021년 9월에 6조 4천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담대는 6조 원 늘었는데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됐지만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며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2월에 3천억 원 반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5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기타 대출은 높은 대출 금리 등에 따른 둔화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주식 투자 관련 일부 자금 수요 등으로 지난달 1조 2천억 원 감소해서 이번 달 100억 원 감소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 증가해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4천억 원이 감소했지만 은행권에서 6조 원 증가해 모두 5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감소해 총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